여전히 소액 투자로 이렇게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 시기인가요? 그때 소액이라고 얘기한 게 뭐였냐면 3천만 원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랍게도 지금도 3천만 원이에요. 그 정도로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게 있냐라고 하면 지금도 다행스럽게 없진 않습니다.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정재훈의 부동산 클래스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김사부라는 그 닉네임으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1세대 부동산 투자자 바로 김원철 대표님 모시고서 흔들리지 않는 시장 전략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의 정석 저자이고 현재 유튜브 부동산 김사부 TV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의 한 20년 동안 일반인들에게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강의하고 있는 부동산 김사부입니다. 그럼 이제 사부님이 오셨으니까 오늘 저희 또 구독자분들께 정말 실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년 전부터 부동산 투자 강의를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더라고요. 부동산의 어떤 호황기와 불황기를 다 거치셔서 정말 장시간의 어떤 수익률을 지금 확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런 가시밭길의 어떤 부동산 교육 시장에서 살아남는 어떤 비결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되게 이제 재미없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진리예요. 그게 뭐냐면 욕심을 안 부려야 돼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양극단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안 부린다고 그러면은 나 욕심 없는데 그럼 나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되잖아요, 부자가 또. 그러니까 그 중간적인 정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관심은 갖되 욕심을 안 부리는 정도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보통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나 이제부터 진짜 부동산 공부해서 뭘 한번 이뤄봐야 되겠어. 그럼 막 죽어라 파요.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막 하다가 이제 성과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때려쳐. 이제 하지 말자. 그냥 나 그냥 부동산 안 하고 그냥 돈 하면서 살 필요 있어? 뭐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또 극단에 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부동산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적절한 관심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미 벌써 이제 대표님이 핵심을 딱 찝어주신 것 같아요.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계속 꾸준히 시장을 차갑게 살펴보면서 결국 기회가 됐을 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하라. 그러면 좀 차갑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대표님 안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큰 거를 좀 이해할 게 필요가 있는데요.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이클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장의 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시장의 힘이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해를 일단 보통 사람들은 잘 못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노력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시장이 얼만큼 벌어주느냐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부동산 투자는 제일 핵심이 뭐냐면 시장의 힘을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본인의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힘이 셀 때는 강하게 베팅을 하는 거고 시장이 약할 때는 본인의 기대치도 낮추고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거고 이렇게 좀 전략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이해가 일단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2023년 이제 9월 추석 바로 연휴 전날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현재 시장의 힘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지금의 시장의 상황 힘은 약하죠. 지금은 강세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약합니다. 근데 이제 약하다는 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약하다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또 그럼 이제 뭐 부동산 안 오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또 않은 게 왜 그러냐면 약하다는 건 전체적인 거로만 봐서는 약할 뿐이지만 시장에 강하게 가는 것들은 여전히 강하게 가요.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가지를 않으니까 약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강하게 가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또 선망하는 대상들이에요. 우리가 지난 강세장을 이렇게 봐도 이제 금방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난 강세장은 아니 저런 아파트를 도대체 누가 봐? 라고 하는 것도 오르잖아요. 그게 이제 강세장인 거고 지금은 그런 아파트들은 안 올라요. 그러나 내가 꿈꾸는 아파트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의 시장. 네, 그러니까 지역 간 차별화 그리고 어떤 신축과 구축의 차별 뭐 이런 형태로 제가 이해를 좀 했는데요. 그렇죠. 그럼 어떤 이런 시장의 힘이 아직
비선호되는 이런 유형들의 아파트에도 언젠가는 간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차별화가 조금 상당 기간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상당 기간은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투자로 이제 부동산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균의 상승률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강세장은 그 평균의 상승률이 높은 거고, 약세장은 평균의 상승률이 낮아요. 근데 상승이라는 말 그대로 이제 상승하잖아요. 어쨌거나. 그러면은 자기의 자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최소한 평균은 따라가야 돼요. 약하다고 할지라도 평균은 따라가야 되거든요. 또 예를 들어 2%, 3%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오른 사람과 0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은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평균은 따라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지금 시장은 안 가니까는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그 차이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시장의 힘은 지금 현재 약한 상황이지만 전체 시장의 평균은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그럼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까요?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좀 강세로 갈 수 있는 것들에 일단은 집중을 하는 게 좋고요. 제가 보는 지금 시장의 흐름은 한 20% 정도 되는 부동산들은 계속 강세로 가고요. 한 60% 정도 되는 부동산들은 계속 강보합 형태로 갈 가능성이, 그게 이제 평균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 20% 정도 되는 애들은 더 떨어져요. 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강보합까지 포함한다면 한 80% 정도 되는 애들은 어쨌든 강보합 이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본인의 형편에 맞게 80% 정도 되는 애들 중에서는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 이왕 내가 20%에 속하는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평균을 뛰어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는 거죠. 그런 식의 전략을 잡으셔야 돼요. 혹시 대표님이 그러면 내가 20%의 물건을 고르는 이런 어떤 대표님만의 노하우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딱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의 초점을 딱 맞추시면 돼요. 1등으로 가는 건 서울 수도권 신축, 2등 서울 수도권 준신축, 3등 강남 라인 구축. 예, 강남 3등. 라인이라고 하면 예, 그 강남 라인은 남부축까지 예, 가나요? 남부축이면서 이제 예, 그 이제 신분당선 라인, 수서 동탄, 이제 네네. GTX가 이제 개통이 되니까 동탄까지라고 봐요. 그러면 그 그 라인. 사이에 있는 뭐 예, 수지도 예. 다 포함되고. 그럼요. 네. 예, 예. 그 라인의 구축까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지방 핵심 지역, 의 신축까지는 간다. 예. 광역시나 지방에 그 예, 선호하는 예, 지역의 그렇죠. 신축. 무조건 신축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신축까지는 간다. 그런 데까지는 집중을 하시면 평균보다 높은 성장을 간다라는 거고, 그 이하로 가게 되면 평균이고 더 이하로 가게 되면 이제 더 아래고 이렇게 되죠. 네,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궁금한 게 그러면 서울에 구축인데 재건축 재개발에 이슈가 있는 거는 좀 어떨까요?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서울 이제 신축, 준신축, 그 강남 라인 구축이잖아요. 그럼 서울의 구축은 여기에 안 포함돼요, 사실. 예,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건축 이슈라고 그랬잖아요. 재건축 이슈를 딱 그냥 그것도 쉽게 얘기하자면 어디까지부터 재건축 이슈라고 봐야 되냐면 정밀 안전 진단이 통과된 단지부터가 이슈예요. 그거는 신축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정밀 안전 진단이 통과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예비 안전 진단 통과 또는 이제 뭐 우리 뭐 이제 으쌰으쌰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뭐 많이 낡아서 우리는 재건축 할 것 같아, 이런 건 다 포함 아니에요. 네, 예,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정밀 안전 진단이 통과가 돼야지 신축에 그거는 포함시킬 수 있을 만해요. 그러면 재건축이 가능 연한인 30년이 지나고 정밀 진단까지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재개발은 어떤 단계부터 보세요? 재개발은 최소한 이제 사업 시행인가 이후. 재건축은 비교적 초기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괜찮다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 거고요. 재개발은 비교적 후반부로 가는 것부터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재개발은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건축에 비해서 변수가 또 굉장히 많고 재건축에 비해서 노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거는 대중들의 눈에 띄어야 가격이 오르거든요. 근데 재개발은 그런 면에서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재개발은 많이 진행된 최소한 사업 시행인가 이후 정도부터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혹시 소액 투자를 뭐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뭐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소액 투자로 이렇게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 시기인가요? 가능하죠.
여전히. 예. 근데 이제 그 소액이라는 것도 제가 처음에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낸 게 몇 년도냐? 2007년도에. 그때 소액이라고 얘기한 게 뭐였냐면 3천만 원이 기준이었어요. 그래도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막 흥분했거든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막 이러면서 막 흥분했거든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지금도 3천만 원이야. 거의 20년이 다 갔는데 여전히 소액을 3천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그게 그만큼 무슨 말이에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그렇게 커지지 않은 거고 그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은 훨씬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우리의 소득은 매우 안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도 여전히 심리적으로 소액 그러면 한 3천에서 한 5천 이 정도를 소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 정도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게 있냐라고 하면 지금도 다행스럽게 없진 않습니다. 있습니다. 예, 규제에 따라서 많이 틀린데요. 지금은 이제 뭐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어요. 접근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이제 분양권이 있고요. 예, 분양권이 내면 되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서울권은 이제 서울 수도권은 거의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분양도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지금 싹 다 없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그야말로 뭐 한 5천 정도 들여가지고 할 수 있고 또 이게 또 뭐 재밌다고 말하긴 뭐하지만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이 분양권 전매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액으로 산다는 것이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등기까지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풀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액 투자가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청약을 노려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제 갭 투자인데 어쨌든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아직도 적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3천, 5천이면 저 지방이나 내려와야 되지 않나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에도 잘 찾아보면은 여전히 아직도 한 5천 정도의 차이로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것을 아주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본인이 자금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로 해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어쨌거나. 그리고 어떤 기회를 만날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근데 오피스텔은 제가 누차 얘기하면서도 맨날 겁나는 게 와, 오피스텔 그럼 뭐 할 건 널려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오피스텔은 거의 95%가 다 쓰레기고요. 한 5% 정도가 이제 투자성인데 그 5% 정도 되는 투자성 있는 걸 잘 찾아내면 돼요. 오피스텔 투자성이 있는 5%는 예를 들어서 뭐 택지지구에 있는 아파트 같은 형태인가요? 네, 1.5룸이라고 하거든요. 공식 명칭은 아닌데 이제 시장에서 흔히 하는 말인데요. 1.5룸 오피스텔이라는 게 있는데 여전히 그게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투자는 뭐 그런 거거든요. 결국 수요 공급을 보는 거거든요. 예, 수요 공급에 있어서 굉장히 잘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항상 수요 공급에 있어서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당연히 투자성이 있는 거죠. 아, 네. 1.5룸이 포인트였군요. 저는 투룸, 쓰리룸 같은 아파텔 같은 오피스텔을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수요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느냐면 비싸요. 예, 싸질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투자성이 떨어져요. 혹시 그러면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갭 투자는 아닌데 전세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거를 이제 2004년도부터 설파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전문가의 또 스승님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계시는데 그러면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세 레버리지 투자가 무엇고 어떻게 하는 거고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전략인지 한번 말씀 좀 한번 고전 듣겠습니다. 여전히 유효하고 제가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는 뭐 무슨 상가를 해서 엄청나게 수익을 내, 경매를 해서 엄청나게 수익이 났다. 이런 사람들 얘기에 막 사람들이 막 흥분하잖아요. 막. 근데 그런 사람들 한번 좀 잘 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냈으면 그럼 계속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추측하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추측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확인한 게 아니고. 두 번째는 거짓말은 아니더라도 안 한다고 한 건 뭐냐면 재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옛날엔 했는데 재현해 보려고 하니까 안 돼 이제는. 어쩌다 그때만 된 거죠. 이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투자법이라는 거는 본인도 계속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그런 면에서 그러면 전세 레버리지는 어떠냐? 예. 저는 그럼 하냐? 그러면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뭐 한 20년 넘게 계속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일단 그 얘기를 먼저 해드리겠고요. 핵심을 얘기하자면은 갭 투자랑 이제 전세 레버리지를 제일 많이 이제 혼동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가지고 투자한다는 거 모양은 비슷한데 중요한 건 매물을 고를 때 얘가 오를 거다라는 걸 기대를 하고 고를 거냐
아니면 얘가 전세가는 무조건 상승해라고 기대하고 고를 거냐 이 차이예요. 네네네. 예, 예. 그러면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는 전세가 상승을 염두에 둔 투자 그렇죠. 방법이라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전세가의 흐름을 보는 게 될 포인트예요. 이거는 왜 또 의미가 있냐면은 전세가를 보는 거는 매매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예측이 쉽다는 거예요. 매매가는 사실 예전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또 오른다는 근거가 없어요, 전혀. 근데 전세가가 오른다는 건 추이도 볼 수가 있지만 이 추이가 별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되게 쉬워요. 보니까 옛날엔 뭐 많이 오른 때도 있고 좀 적게 오른 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오르네. 그리고 또 많이 오른 때는 왜 오른지도 또 알아요. 찾아봐. 그땐 이런 일이 있어서 올랐대. 떨어진 때는 이런 일이 있어서 떨어졌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굉장히 쉽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사실. 그럼 전세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그럼 대표님은 뭘로 보세요? 기본적으로 수요죠. 수요와 공급이에요.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곳과 곳에 공급이 없다 보면 당연히 전세가는 오르는 거고 더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결국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공급마저 적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더 초과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공급이 적은 곳, 결국 전세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을 투자하는 이런 방법을 여전히 선호하고 계신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말씀하시죠? 이제 계속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가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올라가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전세가가 상승하는구나. 내가 이거를 가지고 베팅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빨리 팔지를 않아요. 매가를 금방 바라보고 한 게 아니니까. 근데 빨리 팔질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크게 벌어요. 경험으로도 느끼잖아요. 예전에 이제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같은 때 뭐 강남의 아파트 같은 것도 그런 것도 막 못 팔아서 안달이었던 사람들 엄청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은 끝났다. 막 이런 사람들은 지난 상승장에 다 땅을 치고 후회한 거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결국 오래 갖고 있으면은 모든 리스크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장들이 오거든요. 그 큰 장에서 제대로 먹을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그러면 초보자들이 부동산 매수도 처음 해봤는데 대표님의 이런 어떤 전략을 따라갔을 때 뭐 기대되는 어떤 수익률은 한 어느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특히 여기 또 KB 이제 금융권이시다 보니까 수익률이 아주 예민하실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계산이 안 됩니다. 수익률이 왜 계산이 안 되냐면 전세 레버리지는 수익률 개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원금을 다 빼버려요. 나중에 무한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는 무한대가 거죠? 나오는데 우린 그럼 무한대 수익률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것도 또 웃기잖아요. 또 네네. 이제 어쨌든 전세라는 건 남의 돈이잖아요. 남의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 외형은 어쨌거나 연 복리로 한 20% 넘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거의 뭐 워렌 버핏 수준의 수익률이군요. 그 정도 나옵니다. 진짜로. 괜찮네요. 근데 대표님 한 채는 가능한데 여러 채도 혹시 가능한가요? 왜냐면 보유에 대한 어떤 부담도 또 많이 있잖아요. 양도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의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제가 한때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다주택자들한테 자 이제부터 기준은 종부세가 기준입니다. 종부세가 부담이 된다 하면 멈추셔야 됩니다. 멈추시고 종부세가 난 부담이 안 되는 선까지만 부동산을 늘리세요 라고 많이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규제를 좀 피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파트를 막 한두 끝도 없이 늘리는 건 솔직히 불가합니다. 지금은 종부세와 취득세 때문에 본인의 규모에 맞게 약간 매매 전략을 섞어야 돼요. 어느 정도 커졌으면 얘를 팔아서 다시 이제 조금 큰 덩어리 쪽으로 옮겨가고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좀 자산가들 입장은 제일 많이 선호하는 게 뭐냐면 결국 입주권이에요. 입주권은 딱 또 규제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살 때 취득세가 4.6%로 고정돼 있고 그리고 종부세 해당이 안 되고 그리고 얘를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건물 취득할 때 되면 건물 취득분에 대한 건물 등기비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종부세 부담이 안 되면 가져가는 거고 종부세 부담이 되는 거는 되면은 이제 그 전에 매각을 해서 더 큰 입주권으로 옮겨가고 뭐 이런 전략을 조금 쓸 필요가 좀 있죠. 지금. 그럼 관리 처분인가 이후에 어떤 물건들을 그렇죠. 사서 가져간다는 거죠? 철거된 물건까지. 그렇다고 해도 철거됐어도 입주 때까지 뭐 최소한 3년, 4년 정도 걸리니까요. 꼭 팔으라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취득을 해도 되니까요. 다만 취득해서 건물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종부세 계산만 하면 되거든요. 종부세가 부담되냐 안 되냐만 하는 거고 여기서도 조금 더 유연한 전략을 쓴다면 취득을 하고 그럼 얘는 새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건 구축이란 얘기 아니에요. 얘를 이제 팔아버리면 되죠. 자꾸 새 거로 이제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전략
전략을. 그 부동산의 리밸런싱을 계속 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 그럴 원칙에 맞게 1번, 2번 선순위의 어떤 형태의 물건들로 규모를 부담되지 않는 수준에서 자꾸 이렇게 교체 매매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여전히 이런 투자 방법은 하락장에서도 유효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렇죠. 그리고 하락장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데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예,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조금 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올라가잖아요. 뭐 강남, 여의도, 목동 막 이런 데들은 뭐 전고점 찍었다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오고요. 실무적으로 봐도 거의 이제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요새 계속 그런 상담 많이 받는데 뭐 전고점 돌파했어요, 심지어는. 이래도 사도 되나요? 뭐 이런 상담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어때요? 정고점 돌파한 건 사도 되나요? 저도 궁금해요. 뭐냐에 따라 좀 틀리죠. 아, 뭐냐에 따라서 좀 틀린데 일시적인 좀 조정은 좀 받을 거라고 보여져요. 전고점을 돌파한 것들은 우리 올 초처럼 뭐 30%씩 하락하는 그런 조정은 아니고요. 한마디로 좀 거래가 조금 정지돼 있는 상태가 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다가 다시 이제 또 상승을 하겠죠. 아직도 뭐 거래량은 뭐 여전히 뭐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우리 뭐 한 10년 평균이나 뭐 가장 높을 때에 비하면 아직은 거래량이 많이 회복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좀 언제쯤으로 이렇게 다시 원활한 상승장이 시작될 거라고 대표님이 보신 뷰를 좀 제가 예, 공유받고 뭐 싶거든요.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 이제 약세장과 강세장을 구분하는 게 결국 또 그런 거래량이거든요. 예, 거래가 얼마나 잘 되어지느냐. 지금 이제 거래량이 적죠, 당연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는 강세장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강세장까지 가는 데는 사실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보여져요. 또 가서도 또 안 돼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너무 지난 장에 강세장 오래 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쉬어야 될 필요가 조금 있고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시 막 그렇게 올라가는 장이 되는 데까지는 뭐 한 최소한 4, 5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뭔가 시장의 에너지를 축적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김사부님의 어떤 투자 철학이 상승장, 하락장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투자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장이 약간 좀 위험할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의 어떤 시그널 혹시 대표님이 보시는 게 있으신가요? 있는데요. 수치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거로는 거의 다 틀려요. 보통 사람들도 그런 수치에 의존하려고 했다가는 거의 다 잘못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수치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수치가 나오고 너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통 사람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것보다는 그런 수치가 아닌 감각으로 좀 보는 게 되게 좋은데요. 저는 그래서 몇 가지 그러니까 시그널들이 있어요. 매스컴에서 돈 벌었다는 류의 기사, 뭐 이제 보통 이제 매스컴 기사 쓸 때 이렇게 하잖아요. 뭐하는 A 씨는 뭐 어느 날 뭘 샀는데 그런데 뭐 왔더니 뭐 몇 억이 올랐다더라,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이런 기사가 막 계속 나올 때. 이건 일단 조심해야 돼요. 매스컴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매스컴에서 그렇게 나오면 나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딱 반대로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나오면 일단 위험하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도 뭐 전고점 돌파한 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약간 조정될 상황이라고 보여진다라는 것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지금 매스컴이 계속 막 여의도 막 돌파했다, 막 목동 돌파했다, 막 이런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이러면은 약간 단기 조정 시점에 온 거예요, 사실. 예, 그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변에 부동산 절대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부동산 얘기하면 이건 꼭대기다. 완전 주식이랑 똑같네요. 네. 지난 강세장에 보면은 진짜로 제가 술집에 가잖아요. 한 3, 4테이블은 다 부동산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하다. 이게 너무 느껴지거든요. 커피숍 가면 얘기 안 하냐? 또 아줌마들이 또 커피숍에 다 부동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건 안 되겠다. 근데 지금은 거의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죠. 네. 투자 기준을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마 저희 독자분들이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는 정말 이제 실질적인 투자 성공 팁에 대해서 김사부님 모시고 솔직 담백한 얘기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부동산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쉬운 말 같은데 보통 사람들은 너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지가 뭘 좋아하는지만 생각을 하잖아요. 자꾸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자꾸 나는 뭐가 좋은데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